했었고, 이제 이 물건 자체를 한번 종류를 구별해 보자. 자, 물건이다면 물건의 종류는 첫 번째 부동산과 동산으로도 구별해 볼 수 있고, 우리 민법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빼고 나머지는 죄다 동산이다, 이런 식으로 입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미 많이 배웠었습니다. 특히 두 문자 떠났었던 것 기억하시죠? 뭐죠? 자, 토지. 규정상으로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이것도 일단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토지 위에 있는 부착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일단 이제 부동산,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고 암기했었죠? 전처립가. 자, 전처립가가 이제 권리명령이죠. 자, 건물.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임목법, 임목 등기가 들어간 임목.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나 혹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그 다음에 성숙한 농작물. 이것은 토지와는 별개의 일단 이제 그 소유권의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기억나셨을 겁니다. 자, 기억나실 건데, 농작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었죠? 경작자가 소유자이다. 잊지 않으셨죠? 특히 성숙한 농작물일 때, 그때는 이 농작물의 소유자는 경작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건물을 일단은 제외하고 임목에 의해서, 임목 등기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소유권, 양도담보, 그 다음에 저당권까지는 취득할 수 있고, 임목에 의해서 지금 방금 배웠었던 소유권, 양도담보, 그 다음에 저당권 이외는 다른 권리는 뭐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취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춰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소유권, 양도담보, 이것만 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자,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둔 어떠한 방법. 이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든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명인 방법이라고 해야 된다. 다만 일단 이제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임목 등기 경우에도 등기가 들어가는 제도이니까 등기 제도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명인 방법은 그냥 이제 이거 소유자가 누구이다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이 방법 자체가 다른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등기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등기와 다른 이유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맨 처음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두면 그냥 소유권을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누군가 내 등기 명의를 위조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당장엔 일단 등기부상으로는 내 이름이 안 나온다 해도, 한번 취득을 할 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었다 해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등기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성립요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성립시킬 때 딱 한 번 갖추기만 하면 된다. 그 이후에 누가 불법 말소해도 그래도 소유권 자체가 영향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인 방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기와 달리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워지면 안 돼요. 이 점이 명인 방법의 일단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개념에 해당하는 부동산, 동산을 얘기했었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라고 하면서 토지는 어디까지가 토지일까?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하더라, 기억나시죠? 그 과정에 그 사람이 밟고 지나간 땅 모두는 토지였었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 기억하셨을 겁니다.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의 경우에는
언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 자, 그래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3요소 기억하시죠? 지붕,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주벽이라고 하는 세 개가 발라진 상태가 되었다면 드디어 건물이 출생, 즉 탄생했다라고 한다. 자, 3요소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사회 통념이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건물이 이제 탄생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더 구체화한 이 사회 통념은 결국 3요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탄생한 이 건물은 엄마가 있을 것이다. 즉 소유자가 있을 것이다. 누구라고요? 원칙적으로 이 건물을 신축시키는 과정에 자신의 노력과 그 다음에 비용을 투입한 자, 그 사람이 소유자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공사 도급인과 그 다음에 건물공사 수급인 양자 사이에 도급인 귀속 특약을 맺은 바가 있다. 그 말은 비용과 노력을 수급인이 들였는데 그래도 당신이 가지세요, 즉 도급인이 갖기로 한 특약을 맺었다면 그때는 도급인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자, 기억하시죠? 자, 이런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토지가 되었건 건물이 되었건 이게 한 개다 두 개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자,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한 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토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필지 단위를 기준으로, 즉 필수를 기준으로. 여기서 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법상의 지적 자체를 기준으로. 뭐 지적법상의 지적이라니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요새는 우리가 이제 도로명 주소를 쓰죠. 그런데 도로명 주소를 쓰기 전에 지적법상의 주소를 썼었죠. 뭐 몇 다시 몇 번지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건물의 경우에는 한 개성, 두 개성을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사회통념을 가지고 판단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과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했었고,